이 선생입니다. 제 39회 TAT 1급 문제 3번 결산 4점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문제 풀고 제가 이제 보너스로 결산에 완료하는 순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TAT 1급 39회 리뷰 결산 파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건 뭐 하나 나왔어요. 예, 요번에는 그쵸.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원천징수랑 묶을까 하다가 별도 테마로 이제 촬영을 다 완료할 건데 뒤에 있는 또 원천징수는 또 세 문제씩이나 돼갖고 요것만 별도 테마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차입금 현황이 지금 보이시죠? 예, 차입금을 보니까 이제 만기가 올해가 2019년으로 일단 보셨을 때 만기가 지금 이제 1년이 넘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 차입금은 모두 장기 차입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유동성 대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내용을 보시니까 결산 정리분계 수동 결산입니다. 그죠? 또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AT는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할 계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일할 계산. 이게 참 복병이네요. 원단위 이하는 절세할 것. 자, 그러면 하나씩 일할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별도로 판서를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전자금 신용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기업은행 차입처라고 돼 있고 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비용 계산을 해보면요, 운전자금부터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원금,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이율, 그죠? 곱하기 360, 그쵸? 여기서 5분의 일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월 15일 기준으로 일단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16이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날짜가 틀리죠. 지금 그죠? 11일로 계산이 되는데 우선 요것도 8억, 그죠? 자, 곱하기 1.6% 곱하기 그다음에 365분의 11이죠. 네,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거 계산을 하면 일단 15만 3,420원 나오고, 밑에 거 계산을 하면은 38만 5,750원 나오는데, 이게 날짜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단 이게요, 지금 이자 지급 일자가 요거는 매월,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문제 보시면 15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후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후불이거든요. 그럼 미지급 비용이에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매월 20일로 따지면 이것도 이제 후불 계산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일할 계산이라는 건 이해하셨지만 어떻게 16이 나오고 어떻게 10일이 나오냐. 그러니까 1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20일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벌써 15일 날은 이자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머지 16일 분은 아직 이자를 못 준 거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1월 15일 날 지급할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얘도 20일 날 후불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따지면 11일 나와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TAT 1급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년이기 때문에, 그죠? 365가 아니라 366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이제 문제를 좀 우리가 풀어보고 뭐 파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지금 기준으로다가 여러분들 리메이크를 해서 준비를 하시고 풀어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별도로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푸는 요령에 대해서 일단 리뷰 겸 말씀을 드려봤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뭐 각각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여태까지 출제 트렌드가 이걸 하나로 입력하는 걸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요거랑 요거를 한 번에 더한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분계를 밑에다가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정리할까요? 분계를 적어보면 차변에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이자 비용 53만 9,170원입니다. 53만 9,170원. 대변에 거래처 걸지 않습니다. 이거 미지급 비용 역시 같은 금액 53만 9,170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뭐 결산 순서는 아시다시피 요거 이제 입력을 하시긴 하시는데 수동 결산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을 하시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선 이게 안 나와서 평가 범위에서 이제 빠져 있는 건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자동 결산에 대해서도 좀 마무리를 짓는 법까지 제가 보너스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수동 결산은 12월 31일까지죠. 자, 차변에 이자 비용 뭐 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인 539170. 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자, 의욕이 앞서요 항상. 의욕이 항상 앞섭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917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 결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전산세무회계나 아니면 이제 AT 자격증 시험 모두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 자격시험은 모두 동일하거든요.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전산회계 1급은 그냥 결산자료 입력에서 F3번, 뭐 F6번 누르고 그냥 뭐 마감, FAT 1급도 마찬가지고 TAT급도 잉여금 처분 분계까지 나오는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뭐 끝을 안 보는데 제가 어차피 법인세 때 제가 표준재무제표 설명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뒤에. 그래서 지금 아예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동결산이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입력으로 다 완료가 되면 자동 결산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결, 재, 손, 이, 재 순으로 갑니다. 이거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순서거든요. 결은 당연히 결산자료 입력이죠. 여기서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얘는 그냥 조회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들락날락이라고 하는데 얘도 들락날락 조회를 하시고 이익잉여금 혹시 처분사항이 있으면 처분사항을 당연히 입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결산정리사항도 있다면 당연히 결산정리사항도 입력한 다음에 F3번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3번을 누르는 건데 두 번을 눌러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조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에러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없으면 맞게 하신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결산자료 입력. 뭐 이 문제는 추가적인 자동 결산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 편하게 어차피 평가 범위는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거 이제 마음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F3번을 그냥 눌러요. 물론 입력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없으니까 전표 추가. 결, 재. 재는 제조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 제조 원가 명세서.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 그냥 엔터 한 번만 치시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제조 원가가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 엔터 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 이거 저장한 데이터가 있다고 돼 있죠. 불러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최초에 입력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니오가 맞습니다. 아니오가 맞고 물론 이제 처분확정일이 지금 날아갔긴 한데 원래 처분확정일이 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건 2020년 2월 28일로 돼 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확정일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원래는 문제에서 만약에 이거 출제한다면 확정일을 주어집니다. 지금 문제가 손실이네요, 그죠? 어쨌든 그리고 F3번을 눌러요. 전표 추가. 그리고 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들어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잉여금 처분 에러가 없으면 결산을 맞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한 사이클이거든요. 여러분 법인 조정의 백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실습해야 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결산 마감까지 다 된 수정 후 시산표까지 뽑아낸 걸 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표준재무제표로 만들어서 세무조정을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20회태 합격자거든요. 전산세무 1급. 좀 한참 쉬울 때 땄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전산세무 1급을 따고 회계사무실에 처음 입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직을 했죠. 원래 다니던 세무사무실이 있었는데 회계사 사무실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사무장님한테 엄청 진짜 뒤지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1급에서는 표준재무제표까지 가는 걸 안 가르쳐요. 그리고 표준재무제표까지 가는 걸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이 수정 마감 후 여기 보시면 지금 모든 손익 계정으로 다 마감됐죠. 이게 집합 손익 계정으로 마감된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전산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평가 범위가 아예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되는 걸 아예 몰랐었어요. 물론 교재에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재에 있었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포인트 전산 세무 1급이라고 지금은 글쎄요 뭐 다른 뭐 로그인이라든지 뭐, 예, 뭐 여러 괜찮은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이제 몇 군데 책이 없었어요. 예, 다음 출판사에서 나온 마스터 시리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쵸. 저는 이제 포인트 전산세무 1급으로 공부했었어요. 그때 이제 히트 전산세무회계 시리즈나 뭐 로그인 뭐 이런 거는 한참 나오기 전이었어요. 이런 책들은. 예, 에듀윌에서도 뭐 나오기 전이었고 예, 지금 뭐 해커스도 그죠 나오기 훨씬 전이었죠. 그 당시에는 다음 책하고 뭐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할 때는 그 포인트 전산세무회계 책에 이 내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죠. 저희 시험하고 관계 없으니까 이제 패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실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요 마감을 하는 방법을 꼭 좀 자격증을 따시는 거랑 상관없이 꼭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문제에선 평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뭐 시험 볼 때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법인 조정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제 뭐 제출용, 표준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고 나가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엔터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용, 표준용 있어요. 이 표준용이라는 게 국세청에서 매핑을 하는 서식이에요. 예, 우리는 이걸 과목별 제출용만 우리가 보는 거고 국세청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표준용으로 넣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에 맞춰서 이제 분석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세정 자료로 활용을 하거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용, 법인용 이렇게 표준용으로 가져야 돼요. 이거를 해줘야 돼요. 잉여금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나서 법인 조정을 들어가서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법인 조정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사실 이게 세무 조정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결산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세무 조정의 가장 첫 걸음이 이제 표준 불러오기죠. 그리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할까 말까 저도 고민했었는데 시험에 뭐 어차피 리뷰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이러면 세무 조정 못 해요. 그래서 불러오시고 또 표준재무제표는 의무 제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불러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산 마감을 하고 표준 불러오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죠?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저 같은 경우 진짜 회계사무실 가갖고 저희 사무장님한테 진짜 뭐 약간 많이 혼났어요 진짜 좀 약간 이거 막말이긴 한데 인간 이해 취급? 야 너는 숫자랑 관련된 일은 하지 마라. 그 사무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사무장님이 지금도 현역에 계신데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죠. 서운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준비 없이 연봉은 좀 세게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연봉 2,600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연봉 2,600 하니까 지금에도 회계사무실에 연봉 2,600은 좀 작은 편이에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근데 그 당시가 언제냐면 2014년도예요. 2004년도, 2014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 연봉 2,600이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 세게 받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새로운 진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죠. 세상에 꿀 빠는 직장은 없구나. 연봉을 많이 주는 것만큼 일도 많이 시키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전산회계 1급이 전산세무회계 3급이라는 자격증 시험이었거든요. 저 그거 하나 떨랑 직업전문학교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거 하나 딴 게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표준재무제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결산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만약에 이익잉여금 처분까지 나오면 이것까지 하긴 하셔야 돼요. 여기 적어도 이익잉여금 처분까지는 하셔서 전표 추가하셔야 되니까 그것만 하면 사실 재무상태표만 조회하면 잉여금 처분은 끝나거든요. 또 우리 시험 TAT 1급 시험 범위에도 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TAT 2급에도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었고 1급도 나와요. 그리고 전산세무에게도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결산 마감하시고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험을 준비하시든 또는 시험 준비와 관계없이 실무에 투입하실 때 특히나 회계사무실 쪽 계신 분들 또 회계사무실에 가고자 하는 분들 또는 여러분 회사에서 일반 직장 일반 업체 회계사무실 말고 일반 업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결산하고 조정까지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순서를 뭐 이미 알고 계시거나 또 알아야 되겠죠.
저는 자격증만 따고 그냥 회계사무실 연봉 높게 책정돼서 이제 스카웃돼서 갔다가 엄청 혼났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들어왔냐고. 예. 자, 하여튼 뭐 시간에 좀 제가 좀 잡아먹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거 자격증 따고 그냥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무에 좀 도움이 되셨 되십사 하고 좀 말을 해봤어요. 물론 저 말고도 이거에 관련돼서 뭐 많은 강사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이렇게 쉬어가는 페이지도 필요하죠. 결산 한 문제긴 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막 했었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강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산 파트는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문제 4에 원천징수 관리에 관련돼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리뷰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